아침 햇살이 거실 커튼 사이로 비집고 들어옵니다. 김상철은 눈을 뜨자마자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6시 30분. 은퇴한 지 2년이 넘었지만 몸은 여전히 출근 시간에 맞춰 깨어났습니다. 그는 조용히 이불을 개고 세면대로 향했습니다. 거울 속 얼굴은 62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단정했습니다. 흰머리가 조금 섞였지만 여전히 반듯한 이마와 또렷한 눈매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35년간 은행에서 일했습니다. 마지막 5년은 지점장이었습니다. 책임감이 강했고 감정 표현은 서툴렀습니다. 식탁으로 나갔을 때 아내 박정숙이 이미 아침상을 차려놓고 있었습니다.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김구이 냄새가 났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밥 먹어요. 정숙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평소보다 차가웠습니다. 상철은 그 변화를 느꼈지만 뭐라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자리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둘은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하지만 눈은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찌개를 떠먹고 밥을 씹고 김을 집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소리만 있었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 물을 삼키는 소리, 시계가 째각거리는 소리. 상철은 아내의 얼굴을 힐끗 봤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숙이고 밥만 먹고 있었습니다. 입술은 꽉 다물어져 있었고 눈가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예전엔 밥을 먹으면서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트에서 본 것, 드라마 이야기, 친구 소식. 하지만 요즘은 그런 말이 없었습니다. 오늘 도서관 가려고. 상철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대답도 질문도 없었습니다. 상철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잠시 망설이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결혼한 지 35년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정숙은 24살이었습니다. 백화점에서 일하던 밝은 여자였습니다. 상철은 그녀의 웃음에 반했습니다. 청혼할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평생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아이를 낳고 집을 사고 학비를 벌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은 몰랐습니다. 그저 묵묵히 일했습니다. 밤늦게 들어오고 주말엔 골프 접대를 갔습니다. 정숙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도 참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독립한 뒤 집은 더 넓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더 멀어졌습니다. 대화는 줄었고 손을 잡는 일도 사라졌습니다. 은퇴한 뒤엔 더 심해졌습니다. 상철은 매일 도서관에 갔고 정숙은 혼자 집을 지켰습니다. 그는 가끔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하지만 돌아갈 방법을 몰랐습니다. 상철은 현관에서 신발을 신었습니다. 검은색 운동화였습니다. 가죽 구두는 이제 신지 않았습니다. 출근할 곳이 없었으니까요. 외투를 걸치고 가방을 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휴대폰 두고 가요. 정숙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상철은 돌아봤습니다. 정숙이 테이블 위에 놓인 휴대폰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휴대폰을 집어들 때였습니다. 화면에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상철은 무심코 확인했습니다. 윤지 씨, 내일 오후 3시에 뵙겠습니다. 자료 준비해 주세요. 평범한 약속 문자였습니다. 김윤지, 대학원 시절 제자였습니다. 지금은 금융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상철은 요즘 그녀에게 투자 상담을 받고 있었습니다. 은퇴 후 자산 관리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정숙이 그 문자를 이미 봤다는 것을.
아침에 휴대폰이 울렸을 때 그녀가 먼저 화면을 확인했다는 것을, 그리고 윤지라는 이름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는 것을. 상철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다시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다녀올게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을 닫고 나갈 때 뒤에서 작은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상철은 듣지 못했습니다. 정숙은 남편이 나간 뒤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윤지 씨, 이름만 들어도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젊은 여자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비밀로 만나는 사람. 문자 내용도 수상했습니다. 자료 준비해 주세요라니. 무슨 자료일까요? 정말 일 때문일까요? 정숙은 1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이 늦게 들어온 날이 있었습니다. 옷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물었을 때 남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의하다가 늦었어. 향수? 모르겠는데. 그때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확신은 없었습니다. 지금은 달랐습니다. 문자라는 증거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있었습니다. 약속이 있었습니다. 정숙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친구 번호를 눌렀습니다. 통화 연결음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지금 시간 있어? 할 얘기가 있어. 그날 오후 정숙은 친구를 만났습니다.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친구는 정숙의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히 이상하네. 은퇴한 남자가 젊은 여자랑 자주 만난다고? 그것도 자료까지 준비하래? 어떻게 해야 할까? 흥신소 알아봐. 요즘 다들 그렇게 한대. 확실한 증거 잡아야지. 정숙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친구의 말이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확실한 증거. 밤새 뒤척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흥신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을 조사해 주실 수 있나요? 전화기 너머로 차가운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의뢰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정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외도 의심입니다. 이틀만 따라붙어 주세요. 그날 상철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도서관에 앉아 책을 읽었습니다. 창밖으론 가을 햇살이 비쳤습니다.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은 이미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의심이라는 작은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은 곧 모든 것을 태워버릴 것입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상철은 여전히 평범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아침엔 도서관에 갔고 오후엔 산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속된 날 윤지를 만났습니다. 약속 장소는 역 앞 카페였습니다. 상철은 먼저 도착해서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펀드 수익률 보고서였습니다. 은퇴 후 자산을 어떻게 관리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10분쯤 지나 윤지가 들어왔습니다. 34살.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그녀는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교수님, 오래 기다리셨어요? 아니야, 나도 방금 왔어. 상철은 대학 시절 강사로 일한 적이 있었습니다. 윤지는 그때 학생이었습니다. 졸업 후에도 가끔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금융권에서 일하는 그녀에게 조언을 구하는 게 자연스러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채권 상품 자료 가져왔어요. 윤지는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둘은 3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익률, 리스크, 만기일. 전문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상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다음 주에 계약서 가져올게요. 그때 최종 결정하시면 돼요.
고맙네. 자네 덕분에 많이 배우고 있어. 대화가 끝나고 둘은 카페를 나섰습니다. 밖은 쌀쌀했습니다. 윤지가 가방을 챙기다 비틀거렸습니다. 상철은 반사적으로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네,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2초도 안 되는 찰나. 하지만 그 순간이 사진으로 찍혔습니다. 멀리서 망원 렌즈로. 각도는 교묘했습니다. 마치 두 사람이 손을 맞잡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상철은 손을 흔들며 윤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그를 지켜보고 있다는 걸 그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흥신소 직원은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사진을 컴퓨터에 옮겼습니다. 화면 속엔 상철과 윤지가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마주 앉은 모습, 나란히 걷는 모습, 그리고 팔을 잡는 순간 직원은 사진을 골랐습니다. 가장 친밀해 보이는 것들로 각도를 조정하고 밝기를 높였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짧고 명확하게. 대상자는 이틀간 동일 여성과 2차례 접촉. 카페에서 약 40분간 대화. 신체 접촉 확인됨. 다음 날 아침 보고서는 정숙에게 전달됐습니다. 정숙은 봉투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천천히 열었습니다. 사진이 나왔습니다. 1장, 2장, 3장. 첫 번째 사진. 남편이 젊은 여자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 나란히 걷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사진. 남편이 그녀의 팔을 잡고 있었습니다. 정숙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사진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쟁이.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신체 접촉 확인됨. 그 문장이 눈에 박혔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35년. 평생을 함께 산 사람. 믿었던 사람. 그 사람이 다른 여자와. 정숙은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 연결음이 울렸습니다. 한참 뒤 상철이 받았습니다. 여보, 당장 집에 와요.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상철은 당황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나 지금 도서관인데. 집에 와요. 지금 당장.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상철은 휴대폰을 보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가방을 챙겼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상철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이 어두웠습니다. 커튼이 쳐져 있었습니다. 정수가? 대답이 없었습니다. 소파에 정숙이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뭔가 들고 있었습니다.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정숙이 사진을 던졌습니다. 사진들이 공중에 흩날렸습니다.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상철은 사진을 주워 들었습니다. 자신이 윤지와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어디서 난 거야? 그게 중요해요? 누구예요, 이 여자?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상철은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카페, 길거리, 팔을 잡는 순간 오해할 만했습니다. 이건 오해야. 이 사람은 오해? 오해라고요. 정숙이 소리쳤습니다. 상철은 처음 보는 아내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윤지 맞죠? 문자에 있던 그 여자? 그래, 윤지 맞아. 하지만 내 제자야. 대학 때. 제자요? 제자와 손을 잡고 다녀요? 제자와 몰래 만나요? 몰래가 아니야. 투자 상담받는 거라고. 상철도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듣지 않았습니다. 거짓말 마세요.
사진이 여기다 있어요. 증거가 있다고요. 증거? 무슨 증거? 이건 그냥 우연히. 우연? 이틀 동안 2번이나 만났어요. 우연이라고요? 상철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진만 보면 의심할 만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정수가 진짜야. 나는 아무 잘못도 안 했어. 그냥 투자 이야기하고. 이제 와서 변명하지 마세요. 정숙이 일어섰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당신을 믿었어요. 당신이 늦게 들어와도 주말에 골프 가도 다 참았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다른 여자랑? 다른 여자 아니라니까. 그럼 왜 나한텐 말 안 했어요? 제자 만난다고, 투자 상담 받는다고 왜 한마디도 안 했어요? 상철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니 그게 실수였습니다. 미안해. 말했어야 했는데. 미안하면 다해요? 35년을 속인 거예요. 정숙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쿵 소리와 함께 문이 닫혔습니다. 상철은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사진을 봤습니다.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그날 밤 상철은 거실 소파에서 잤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다음 날 아침 방문이 열렸습니다. 정숙이 나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손에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상철은 서류를 받았습니다. 이혼 합의서였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정수가 이게 무슨, 더 이상 못 살겠어요. 같은 집에 있을 수가 없어요. 진짜 오해야. 제발 내 말 좀. 이제 당신 말은 안 믿어요. 집은 반으로 나누고 재산도 정리하죠. 정숙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외출복을 입었습니다. 어디가? 변호사 사무실이요. 혼자 있고 싶으니까 나가 있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상철은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35년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한 장의 사진으로, 한 번의 오해로. 그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창밖으로 가을비가 내렸습니다. 차갑고 쓸쓸한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상철은 처음으로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은행에서 35년 일하며 수많은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믿지 않는 사람, 이미 마음을 닫은 사람, 그 사람이 평생의 반려자라는 사실이 그를 더 힘들게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상철은 집에서 나왔습니다. 작은 고시원을 얻었습니다. 짐은 가방 하나뿐이었습니다. 옷 몇 벌과 책 2권. 35년의 결혼 생활이 그렇게 정리됐습니다. 정숙은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이혼 소송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집의 절반, 예금의 절반, 모든 걸 나누기로 했습니다. 상철은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서류를 봤습니다.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김 선생님,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상철은 펜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쓸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상철은 화장실로 갔습니다. 세면대에 손을 짚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거울 속 얼굴이 초췌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10년은 늙은 것 같았습니다. 문제는 이혼뿐이 아니었습니다. 소문이 퍼졌습니다. 정숙의 친구들이 이야기했고 그 친구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동네에 소문이 돌았습니다. 김지점장 은퇴하고 젊은 여자 만났대. 아내 몰래 바람 피웠대.
사진까지 찍혔다던데? 상철은 마트에 갔다가 옛 동료를 마주쳤습니다. 은행 후배였습니다. 반갑게 인사하려는데 후배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못 본 척했습니다. 상철은 멈춰섰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며칠 뒤 도서관에 갔습니다. 평소 자리에 앉았습니다. 옆자리에 있던 노인이 힐끗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옮겼습니다. 상철은 알았습니다. 소문이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저녁엔 자주 가던 국밥집에 갔습니다. 사장님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말수가 줄었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는데 목이 메었습니다.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상철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사회에서 고립되고 있다는 것을, 35년 쌓아온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한 장의 사진이, 한 번의 오해가 모든 걸 파괴했습니다. 상철은 윤지에게 연락했습니다. 만나야 했습니다. 함께 해명해야 했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한참 만에 윤지가 받았습니다. 교수님? 윤지 씨, 지금 시간 좀 있나?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상철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사진, 오해, 이혼. 윤지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교수님, 제가 도와드릴 게 있을까요? 우리가 함께 가서 설명하면 되지 않을까? 그냥 투자 상담이었다고. 그게, 윤지가 말을 흐렸습니다. 저도 회사에서 곤란한 상황이에요. 소문이 돌기 시작했거든요. 상사가 저를 불러서 조심하라고 했어요. 미안해. 내가 자네한테까지 피해를 준 거야. 아니에요. 교수님 잘못이 아니에요. 그냥 죄송해요. 지금은 제가 나서면 더 오해받을 것 같아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상철은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윤지조차 그를 피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젊은 여성에게 이런 소문은 치명적이었습니다. 상철은 창밖을 봤습니다. 고시원 창문은 작았습니다. 하늘이 조금만 보였습니다. 회색빛 구름이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62 인생, 35년 결혼. 모든 게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사진이라는 증거 앞에서 그의 말은 변명으로만 들렸습니다. 그날 밤 상철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지 않으려다가 혹시나 싶어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김상철 선생님이십니까?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차분하고 침착했습니다. 네, 맞습니다만. 최기호라고 합니다. 흥신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철의 손이 굳었습니다. 흥신소, 그 사진을 찍은 사람들, 무슨 일로 전화하셨습니까? 선생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야기요? 이미 사진 다 찍으셨잖습니까? 더할 이야기가 있습니까?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최기호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사진에 문제가 있습니다. 선생님, 조작된 증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상철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역 앞 카페에서 뵙겠습니다. 꼭 오십시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상철은 휴대폰을 보며 멍하니 섰습니다. 조작된 증거, 무슨 뜻일까요? 그날 밤 상철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희망과 의심이 교차했습니다. 혹시 정말 조작된 것일까요? 아니면 그냥 위로하려는 말일까요? 하지만 작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작은 빛이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철은 약속 장소에 일찍 도착했습니다. 카페 창가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커피를 주문했지만 마시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10시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였습니다.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최기호였습니다. 김상철 선생님? 네. 둘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최기호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을 미행한 직원이 사진을 조작했습니다. 조작이요? 정확히는 각도를 의도적으로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내용도 과장했습니다. 최기호가 사진 몇 장을 꺼냈습니다. 상철이 봤던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진들도 있었습니다. 같은 순간을 다른 각도에서 찍은 것들이었습니다. 이 사진들을 보십시오. 같은 장면입니다. 하지만 각도가 다릅니다. 상철은 사진을 비교했습니다. 정숙이 받은 사진은 친밀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각도에서 찍은 사진은 달랐습니다. 단순히 균형을 잡아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한 겁니까? 돈 때문입니다. 최기호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통장 내역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친구가 우리 직원에게 추가 금액을 줬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상철은 서류를 봤습니다. 계좌 이체 기록이 있었습니다. 정숙의 친구 이름이 보였습니다. 머리가 띵했습니다. 이걸 왜 저한테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심입니다. 최기호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저는 20년간 이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거짓 증거를 만드는 건 제 원칙에 어긋납니다. 직원이 한 짓을 알게 됐을 때 바로 잡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상철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울음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 자료들을 의뢰인에게도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시면 법적으로도 도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상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기호는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집니다.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카페를 나서며 상철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일주일 만에 처음 보는 빛이었습니다. 이제 싸울 무기가 생겼습니다. 진실을 증명할 방법이 생겼습니다. 상철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끝까지 싸우기로 했습니다. 최기호는 약속대로 정숙을 찾아갔습니다. 같은 날 오후였습니다. 정숙은 집에 혼자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흥신소 최기호입니다. 중요한 말씀 드릴 게 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정숙은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안으로 들어가도 될까요? 둘은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최기호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정숙이 받았던 사진과 다른 각도의 사진들이었습니다. 이게 뭐죠? 진실입니다. 최기호는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조작된 각도, 과장된 보고서, 친구가 건넨 돈,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정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들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리가. 통장 내역입니다. 확인하십시오. 서류를 건넸습니다. 친구의 이름이 보였습니다. 날짜도 정확했습니다. 사진을 받기 하루 전이었습니다. 정숙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제가 뭘 한 거죠? 부인께서 잘못하신 건 아닙니다. 속으신 겁니다. 아니에요. 제가 의심했어요. 제가 흥신소를 불렀어요. 제가 남편을 파괴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기호는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정숙은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바로잡으시면 됩니다. 남편분께 진실을 말씀하세요. 어떻게요?
어떻게 얼굴을 봐요? 이미 다 망가뜨렸는데. 최기호는 명함을 놓고 일어났습니다. 후회는 누구나 합니다. 하지만 용기는 아무나 내지 못합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정숙은 홀로 남았습니다.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친구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러 번 울렸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답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친구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안에서 인기척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나야. 문 열어. 대답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어? 왜 돈을 준 거야? 미안해. 문 너머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안하다고? 그게 끝이야? 내 남편이 바람 피우는 줄 알았어. 확실한 증거를 만들려고. 증거를 조작한 거잖아. 정숙이 소리쳤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내 남편 인생을 망쳤어. 내 결혼을 파괴했어. 미안하다고 끝날 일이야? 정말 미안해. 나도 잘못 생각했어. 이제 와서 소용없어. 정숙은 돌아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주저앉았습니다. 올렸던 말들이 후회됐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친구도 남편도 모두 잃었습니다. 며칠 뒤 상철은 변호사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새로운 변호사였습니다. 최기호가 소개해준 사람이었습니다. 조작에 가담한 사람들을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과 허위 증거 제출죄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몇 달 정도 예상됩니다. 하지만 승산은 있습니다. 상철은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이번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결심이 섰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부인분과는 대화해 보셨습니까? 아직입니다. 진실을 아시게 됐으니 한번 만나보시는 게 어떨까요? 상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먼저 제 명예를 되찾고 싶습니다. 재판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최기호는 모든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사진, 통장 내역, 녹음 파일까지. 흥신소 직원도 자백했습니다. 소문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가 주변에 사실을 알렸습니다. 조작된 사진이었다는 것. 상철이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것. 어느 날 상철은 마트에서 옛 동료를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지점장님, 그동안 오해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진작 믿어드렸어야 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상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도서관에도 다시 갔습니다. 평소 자리에 앉았습니다. 옆자리 노인이 말을 걸었습니다. 요즘 안 보이시더니 어디 가셨어요? 잠깐 일이 있었습니다. 건강하시면 됐습니다. 작은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의미가 있었습니다. 세상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상철은 법정에 섰습니다. 방청석에는 몇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최기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멀리 뒤쪽 자리에 정숙이 앉아 있었습니다. 상철은 놀랐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증거가 제출됐습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확실히 찍어. 돈은 더 줄게. 정숙 친구의 목소리였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들은 허위 증거 조작과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500만 원씩을 부과한다. 상철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끝났습니다. 길고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법정을 나설 때 정숙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복도에 섰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미안해요.
정숙이 먼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당신을 의심했어요. 제가 모든 걸 망쳤어요. 됐습니다. 상철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이제 진실이 밝혀졌으니 됐습니다.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정숙이 물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상철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다릴게요. 평생이라도 기다릴게요. 그날 저녁 상철은 고시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윤지였습니다. 교수님, 소식 들었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고맙네. 다시 투자 상담 받으시겠어요? 상철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야겠지. 돈도 벌어야 하고. 다음 주에 뵐까요? 그러지. 전화를 끊고 상철은 창밖을 봤습니다. 거리에 불이 켜졌습니다. 사람들이 걸어갔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상철은 깨달았습니다. 인생이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을,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잃은 것도 많았지만 얻은 것도 있었습니다. 진실의 무게, 양심의 가치,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용기. 이제 마지막이 남았습니다. 정숙과의 관계, 35년의 무게. 그것을 어떻게 할지 아직 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알려줄 것입니다. 상철은 책을 펼쳤습니다. 오랜만에 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첫눈이 내렸습니다. 상철은 도서관 창가에 앉아 눈을 바라봤습니다. 하얗게 쌓이는 풍경이 평화로웠습니다. 고시원은 정리했습니다.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혼자 살기 적당한 크기였습니다. 가구를 들이고 책장을 샀습니다. 새 시작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제 달랐습니다. 국밥집 사장님은 반찬을 더 주었습니다. 마트에서 만난 동료들은 먼저 인사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뒤 사과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지점장님, 그때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다 지나간 일입니다. 상철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소문을 믿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중요한 건 진실이 결국 이긴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윤지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투자 상담이었습니다. 이번엔 새로운 펀드 상품이었습니다. 교수님, 요즘 어떠세요? 잘 지내고 있어. 자네는? 저도 괜찮아요. 회사에서도 오해가 풀렸어요. 다행이네. 둘은 서류를 보며 이야기했습니다. 예전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볼 일이 없었습니다. 교수님, 하나 여쭤봐도 돼요? 그래. 부인분이랑은 어떻게 되셨어요? 상철은 잠시 멈췄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아직 모르겠어. 시간이 필요해. 시간이 해결해 주겠죠. 그랬으면 좋겠네. 정숙은 변했습니다. 집에서 나왔습니다.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노인들 식사 배달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도시락을 싸서 나눠주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김치찌개예요. 고맙네. 혼자 사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자네 같은 이가 천사야. 아니에요. 제가 더 고마워요. 정숙은 진심이었습니다. 봉사를 하며 마음이 조금씩 정리됐습니다. 남편에게 한 일이 평생 후회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 죄책감을 다른 방식으로 갚고 싶었습니다. 누군가를 돕는 일로. 친구와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원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멀어졌을 뿐입니다. 밤마다 편지를 썼습니다. 남편에게. 하지만 보내지 않았습니다. 서랍에 쌓였습니다. 수십 통의 편지, 사과와 후회로 가득한 글들. 당신이 없는 집은 너무 넓어요. 당신이 없는 식탁은 너무 조용해요. 당신 없는 제 인생은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그 말을 전할 용기는 없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상철은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책을 읽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비쳤습니다. 여기 앉아도 돼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숙이었습니다. 손에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정숙이 옆에 앉았습니다. 둘 사이에 거리가 있었습니다.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바람에 낙엽이 흩날렸습니다. 봉사 다녀오는 길이에요. 그렇군요. 요즘 복지관에서 일해요. 도시락 배달. 잘하셨네요. 대화가 끊어졌습니다. 다시 침묵이었습니다. 정숙이 비닐봉지를 꺼냈습니다. 도시락이었습니다. 남은 거예요. 드실래요? 괜찮습니다. 제가 만든 거예요. 당신이 좋아하던 반찬들로. 상철은 도시락을 받습니다. 시금치나물, 멸치볶음, 계란말이. 평소 자주 먹던 것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상철이 도시락을 받았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한 입 먹었습니다. 익숙한 맛이었습니다. 맛있네요. 다행이에요. 정숙이 작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저기 물어봐도 돼요? 네. 언젠가 저를 용서해 줄 수 있을까요? 상철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기다려도 돼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직은 상처가 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기다릴게요. 당신이 준비될 때까지.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갔습니다. 상철은 도서관으로 돌아갔습니다. 정숙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멀어지는 뒷모습이 쓸쓸했습니다. 하지만 희망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상철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용서할 수 있을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답은 아직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알려줄 것입니다. 급할 것 없었습니다. 인생은 길었습니다. 석 달 뒤 봄이 왔습니다. 상철은 복지관 앞을 지나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정숙이 보였습니다. 노인들에게 밥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상철은 멈춰 섰습니다. 잠시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어쩌면. 그날 오후 윤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교수님, 다음 주에 시간 있으세요? 새 투자 상품 나왔어요. 그래, 만나지. 이번엔 수익률이 정말 좋아요. 기대하겠네. 전화를 끊고 상철은 웃었습니다. 인생은 계속됐습니다.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상철은 여전히 도서관에 다녔습니다. 책을 읽고 사람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소중했습니다. 어느 날 우편함에 편지가 있었습니다. 정숙의 글씨였습니다. 열어봤습니다. 당신에게. 급하게 답장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말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후회하는지, 제가 얼마나 당신을 그리워하는지, 평생 당신만 사랑했습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정숙.
상철은 편지를 접었습니다. 서랍에 넣었습니다. 답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버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공원을 걸었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졌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문득 옆자리가 비어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앉던 사람의 빈자리. 그 빈자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상철은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어쩌면 다시. 하지만 오늘은 아니었습니다. 내일도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언젠가를 완전히 닫지는 않았습니다. 작은 문을 열어두었습니다. 아주 조금. 카메라가 천천히 멀어집니다. 벤치에 앉은 상철, 저녁 노을, 공원을 걷는 사람들, 평범한 풍경입니다. 나레이션이 흐릅니다. 의심은 사랑을 갉아먹습니다. 거짓은 결국 자신을 파괴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조용히 복수합니다. 35년의 무게는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상처는 천천히 아뭅니다. 용서는 더디게 옵니다. 하지만 인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62의 남자는 새로 시작했습니다. 혼자서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닐 가능성도 남겨두었습니다. 진실이 이겼습니다. 양심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 이겼습니다. 이것이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화면이 어두워집니다. 엔딩 크레딧이 올라갑니다.